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준범님 모셨어요. 저희가 2024년 모두콘 때 준범님을 모셨는데 2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서 저희가 앵콜 공연으로 준범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두를 위한 한국 오픈 액세스 모델 못다한 이야기를 준범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당된 시간 5분입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좀 잠깐 요거 오늘 진행 순서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연 소개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준범님 강연 5분 뒤에 바로 시작할 거고, 그리고 준범님과 못다한 이야기 Q&A를 통해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하고, 오늘 자리에 중간중간에 책상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도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요. 퍼실리테이터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진행을 해줄 거니까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연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모두연이 뭐하는 공간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모두연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지금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랩이 있고 플립스쿨이 있고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학교, 아이패드, 오른 캠퍼스가 존재를 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모두연구소에는 랩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공간을 지원해드리고 논문 쓸 때 200만 원까지 브라인 임팩트에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GPU 리소스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남는다면 랩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랩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거라면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한 플립스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플립은 플립들 러닝의 약자인 플립에서 나왔고요. 뭐 논문 읽기나 강의 보고 토론하기, 책 한 권 끝내기 같은 플립 스쿨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지금 모집 중이니까 2월달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학교는 아이펠입니다. 아이펠은 AI 펠이에요. 그 에펠탑처럼 인공지능 교육에 어떤 상징물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아이펠로 지었고요.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고, 인공지능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학교는 오른 캠퍼스를 만들었고, 지금 절찬리에 지금 플루토 과정이 모집 중입니다. 예, 플루토 아주 핫하죠. 그래서 2월 23일 금요일까지 플루토 과정을 풀타임으로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두팝 세미나가 매달 열리고 매주 격주에 한 번씩 지금 열리게 하고 있어요. 모두팝 모두해요. 지금 고정 세미나고요. 네, AI 되게 재밌는 게 2월 달에는 AI 세큐리티를 주제로 할 겁니다. 굉장히 핫하죠. AI 젠 AI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방어할지 할 거고, 대전 캠퍼스에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교사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오른 클래스. 예, 거기서 여러분 저희가 내일 배움 과정 환급 과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가 여러분 발급 받으실 수 있다면 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 플립스쿨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무료가 많죠. 무료로 막 200만 원도 주고 GPU도 주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어디서 알아보냐면요, 여러분 moodlabs.co.kr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오른쪽 상단에 슬랙 참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 모두연 소식들, 인공지능 소식들,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다 보실 수 있고, 플립스쿨의 채널도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슬랙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모두연구소 찾으시면은 프로필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린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팝 같은 거 친구 추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립스쿨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렇게 공짜로 다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희의 모든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좀 정부 과제를 활용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K 하이테크 플랫폼 그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용객 중에서 랜덤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제 연말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연락 받게 되는 경우 너무 놀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5분 정확하게 거의 맞춘 것 같고요. 이제 준범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한국 오픈 액세스 LLM 주제로 발표할 이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예상보다 되게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오프라인 행사를 하다 보면은 그 예약한 인원의 보통 절반 정도 오거든요, 무료 행사가. 그래서 이번에 한 40분 정도 이제 오시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훨씬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하기 전에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제 이름은 이준범이고요. 온라인에서는 범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 액세스 LLM 쪽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정도에 KC버트를 만든 거를 시작으로 해서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더 좋은 모델로 더 좋은 한국어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하실 만한 게 이제 뭐 라마2코 시리즈도 있을 거고요. 뭐 오늘 발표할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코어 알파카라거나 뭐 KC 일렉트라 같은 것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코어 알파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모두의 연구소에서 GPU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코어 알파카 랩이 또 따로 있고요. 뭐 1인 랩이긴 한데 거기서 GPU 지원으로 그 이제 웹으로 채팅하는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에듀 AI 테크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허깅페이스에 보면 이제 제가 만든 모델들이 여러 개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몰랐는데 화살표가 위치가 좀 틀어졌네요. 네, 옮기다 보니까 틀어진 것 같은데 뭐 라마2코 시리즈는 이렇게 강조를 해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할 이야기, 저번에 모두콘에 혹시 오신 분 있으신가요? 모두콘에 왔는데 오늘도 또 왔다. 생각보다 좀 있으시네요. 저번에는 이제 이야기를 주로 라마2 코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뒤에 모델들이 더 나왔어요. 이코도 있고 뭐 솔라코도 있고 최근에 뭐 당장 오늘 업로드한 어제 업로드한 이코 DUS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드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오신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번에 모드콘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일부 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추가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시간이 20분이 아니라 1시간으로 넉넉하게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국어 LM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한국어 언어 모델을 만드나요? 이런 질문 사실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근데 그 대답을 오픈 액세스 언어 모델이라는 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챗GPT 3.5 혹은 GPT-4가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GPT-4급에 와서는 이 정도 NLU를 보여주는 모델들은 흔하지 않대, 거의 독보적인 원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API를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와 대척점에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모델이 바로 오픈 액세스 언어 모델이죠. 누구나 허깅페이스 혹은 깃허브에서 다운을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바로 어떤 보안 문제 없이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들을 우리는 오픈 액세스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정을 하든 어떤 새로운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든 제한이 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연구를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오픈 액세스 언어 모델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한국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특성은 한국어 오픈 액세스 언어 모델이라는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오픈 액세스 언어 모델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뭐 미스트랄 같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이거 공개된 데이터만으로도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혹은 일루더 AI에서도 비영리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고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학습을 지원을 받아서 한 다음에 그걸 공개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쪽은 데이터셋도 많고 할 수 있는 그 지원 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모델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픈 언어 모델의 특성이 소비자 GPU 사이즈에 맞춰진다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엔비디아 GPU 우리가 학습할 때도 많이 쓰고 게임할 때도 많이 쓰고 인퍼런스 할 때도 많이 쓰지만 그 특성 중에 큰 제약 중에 하나가 바로 GPU 메모리의 한계라는 지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GPU를 현재 오늘날 쓰는 2024년 혹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컴퓨팅 파워 자체는 거의 이제 쓸 수 있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을 해줬어요. 물론 여기서 더 빨라지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병목은 GPU의 컴퓨팅이 아니라 GPU 메모리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게이밍 컴퓨터로 쓰고 있는 그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RTX 3090이라는 GPU를 쓰고 있어요. 그게 제가 2021년 졸업 논문을 쓸 때 이제 연구하겠다고 샀는데 지금은 게이밍 노트북이 됐고요. 게이밍 컴퓨터가 됐고요. 근데 그 3090 엔트리 누구나 살 수 있는 약 250만 원 수준, 큰맘 먹고 구매할 수 있는 그 소비자 구매 한도가 24GB라는 GPU 메모리의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GPU 메모리의 한도는 어떻게 보면은 모델의 사이즈와 정확히 1대1로 비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7빌리언 모델을 FP16 혹은 BF16 즉 16비트로
저장한 모델을 로드만 해도 바로 14GB라는 VRAM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이 14GB는 당연히 이제 8비트가 1바이트니까 그러면은 1빌리언은 1GB로 가는 특성, 이거는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든 피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계가 도달을 하고, 그럼 그 사이에서 오픈 액세스 모델 7빌리언 혹은 정말 좀 많이 쳐져서 8비트로 줄인 다음에 학습을 혹은 생성을 한다고 해도 13빌리언 수준이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3빌리언 크기만 돼도 FP16을 올리면 26GB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RTX 3090 GPU 같은 경우는 24GB 이미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하면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와중에 작은 그 모델 사이즈 한계라는 그 특성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더 좋은 성능을 끌어내보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더 많은 데이터셋을 넣어볼까 혹은 더 좋은 방법론을 진행을 해볼까라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어요. 당장 오늘 발표된, 정확히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발표된 RWKV 버전 5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RNN 계열의 RWKV 모델에 7빌리언 수준의 뭐 튜토리얼을 학습했더니 뭐 트랜스포머급으로 잘 되더라, 뭐 이런 새로운 방법론이 나올 만큼 계속 발전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오픈 언어 모델들 잘 발전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는 그럼 한국어 모델이 또 따로 필요해?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파인 튜닝이라는 측면이에요.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크게 이렇게 두 개를 분류를 하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강화 학습을 이용해서 RLHF 혹은 PPO 혹은 DPO 같이 좀 더 모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언어 모델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들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류하자면은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으로 분류를 해줄 수 있죠. 실제로 오픈 언어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해봤을 때 리더보드라고 정량 지표죠. 정량 지표적으로 언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들을 보면은 상위권 모델들은 대부분 인스트럭 튜닝 혹은 파인 튜닝된 모델들이 올라와 있어요. 인스트럭 튜닝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건 큰 범주에서 보면은 파인 튜닝이라는 영역 안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의 제일 큰 차이는 아무래도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타 라마 혹은 이제 라마 3도 좀 있으면 공개된다, 뭐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학습에 이제 2 트릴리언 토큰을 사용을 했고, 이 1.7 million GPU hours 해서 총 4 million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로 치환을 해보면 대략 52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 대비 스탠포드 아바카 작년 4월 정도에 등장을 해서 이 라마라는 모델을 우리가 말하는 명령어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론을 스탠포드에 제안을 해줬고, 그거를 학습하는 데는 겨우 3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스트럭 튜닝에 대한 거대한 오픈소스 쪽의 붐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 가격 차이만 보게 돼도 굉장히 이제 거의 1만 수준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프리트레이닝 하겠다라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4월에 유행을 했던 게, 그때부터 유행을 했던 게 인스트럭 튜닝 모델이었죠. 현재 라마가 공개가 됐고, 그럼 그 라마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더 좋은 성능을 끌어내보자라는 프로젝트들이 알파카, 그리고 한국어로 진행을 했었던 코어 알파카, 혹은 비큐나 돌리, 혹은 이제 뭐 구름 프로젝트 등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현재도 그 프로젝트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델들을 쓰다 보면은, 인스트럭 튜닝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베이스 모델이 성능이 좋으면, 즉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성능이 좋으면은 그 파인 튜닝한 모델도 성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는 특징이에요. 라마, 팔콘, 미스트랄 이렇게 등등등 등장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미스트랄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라마2 베이스로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은 방법론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그 똑같은 데이터로 미스트랄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훨씬 더 높은 케이스들을 많은 리더보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어 모델들이 계속 발전을 해가고 인스트럭 튜닝 혹은 파인 튜닝 혹은 프리트레이닝, 그 양쪽 모든 방향에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한국어는 어떠냐? 한국어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해 오지 못했어요. 작년 한 해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 재작년
발표를 했었던 폴리글롯 5.8b 그리고 작년 중순에 발표됐었던 폴리글롯 12.8b 모델 그까지 정도가 정말 한국어로만 학습한 모델의 공개가 전부였고 그 뒤로는 이제 사실 큰 많은 모델들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인스트럭 튜닝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성능은 올라가는데 라마2만으로 한국어 인스트럭트만 했을 땐 성능이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한국어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한국어 프리트레인 언어 모델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어 언어 모델, 그러니까 커저 랭귀지 모델만 필터링해서 쭉 현재 허깅 페이스 공개된 것들을 이렇게 연도별로 쭉 가져와 본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인스트럭트 튜닝된 부분은 좀 그래도 배제를 했고요. 나머지 프리트레인된 위주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2020년 정도에야 125 밀리언 파라미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 0.1 빌리언 파라미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고 작은 그 모델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1년 지나서야 1 빌리언 수준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도 그때는 저게 굉장히 큰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용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해 말에 이제 카카오에서 코어 GPT 6 빌리언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에도 정말 이제 오픈 LM으로서 베이스 모델이 되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일루더 AI 쪽에서 이제 함께 만든 게 폴리글롯 코 시리즈죠. 그래서 1 빌리언부터 시작해서 11빌리언까지 쭉 가는 그 모델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것과 함께 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2023년 6월 이전까지의 모델들은 전부 다 한국어 텍스트로만 학습한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 텍스트만 공개된 거든 비공개된 거든 혹은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든 그런 데이터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 고의적으로 영어를 포함해서 혹은 용량을 영어 위키 데이터를 제외하고 영어 데이터셋을 한 몇백 기가를 수집을 해서 이 모델은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한국어만 잘 학습하기 위한 한국어만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로 등장을 했고요. 2023년 7월 이후로 만든 모델들이 이제 라마2의 베이스로 시작을 했던 모델이 이제 라마2코고 얘는 이제 영어 모델을 레버리지를 해서 적은 데이터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을 했던 것들이 이제 라마2 코 EM 모델 그리고 이코 모델 그리고 최근에 공개한 오픈솔라 혹은 이코 DUS 모델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리고 태스크 어댑테이션이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용어는 언어 모델 그러니까 커저 랭귀지 모델 쪽에 와서는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 용어는 버트 때 많이 나왔던 용어예요. 버트를 학습을 하는데 얘가 일반적인 언어 모델로 학습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혹은 법률 쪽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메디컬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했을 때 그 버트에다가 좀 더 많은 언어 지식을 넣어주자라는 측면으로 등장을 했던 게 바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었고요. 그리고 태스크 어댑테이션은 누구나 많이 썼던 우리 NSMC 감성 분류 모델 만들기 0, 1 맞추기 혹은 이제 MRC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태스크 어댑테이션 쪽이었어요. 그것과 비슷한 것을 추가로 먼저 학습을 시켜주면은 최종 태스크에 도움을 준다라는 게 이제 태스크 어댑테이션이었죠. 근데 이 두 가지 용어에서 이제 키워드는 도메인이에요. 그럼 뭐가 도메인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법률, 의학, 메디컬 혹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메인은 당연히 도메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어 모델의 입장이 되면은 뭐가 도메인이 되냐면요. 바로 한국어가 도메인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태스크로 학습을 하고 파인튜닝을 하고 나면은 최종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영어 모델 라마2 같은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도메인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언어 유형은 새로운 도메인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새 도메인을 바꾸게 되면은 도메인 믹싱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언어 모델 입장에서는 새로운 언어, 즉 여기선 한국어겠죠. 한국어가 새로운 도메인이다라는 특성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도메인의 특성, 도메인을 학습을 할 때 뭐가 문제냐? DAPT, 도메인 어댑테이션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생겼던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존의 도메인을 오히려 까먹는다라는 특성인데 사실은 그게 커저 언어 모델, 지금 현재의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즉 영어 모델에서 한국어를 추가로 학습을 시켜줬을 때 얘가 영어를 까먹고 한국어만 잘하게 되는 거를 그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 즉 영어의 모델을
영어 모델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국어도 같이 하게 하는 게 제 프로젝트의 목표인 거죠. 여기서 이제 continual learning이라는 말도 나오고 continual pre-training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두 개는 같은 말이고요.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추가로 더 이어서 학습을 한다. 그게 continual learning이고, 근데 그거를 대용량 코퍼스로 더 크게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베이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continual pre-train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외부에서 혹은 인터넷 업로드를 할 때 continual learning, continual pre-training 이 두 개 용어를 좀 섞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모델을 continual pre-training 된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 온라인으로도 질문도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속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언어 모델 학습에 있어서는 커저 랭귀지 모델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 단순한 방법론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는 인스트럭처 튜닝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결국 로스도 똑같고 계산하는 것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큰 차이를 목적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처는 혹은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타겟이 존재를 하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맞추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continual pre-training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사이즈, 그리고 나는 좀 더 한국어 자체를 그 도메인을 좀 더 잘 알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지 그거를 뭔가 어떤 식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야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이름을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데이터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떻게 수집하나, 그리고 어떻게 정제하나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어 토커나이저 만든 이야기 조금 더 상세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습용 장비 이야기랑 이제 어떻게 그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드리고, 이밸류에이션 얘기도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모델 공개하는 거랑 라이센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이어서 최신 트렌드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데이터부터 시작입니다. 데이터, 한국어 데이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I 허브 데이터, 제가 따봉을 적어질 정도로 생각보다 여러분 AI 허브의 데이터 많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서 긁고 정리해 보면은 대략 100기가, 지금은 사실은 최근에 또 공개된 것도 있어서 예상하면 한 110기가에서 120기가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의 멸망체 코퍼스 공개된 것도 큰 것들만 모아도 50기가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긁는 것들은 이제 뭐 제가 긁은 것들은 포함해서 한 수백 기가 정도 되고, 뭐 쇼핑몰 리뷰 그리고 네이버 댓글 같은 것들이 모아진 게 이제 수십 기가, 그리고 이제 제가 공개했던 KC버트 2022년 3Q 데이터 그것만 해도 압축해서 한 100기가 정도 됐고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모아서 이제 일루더 AI DPS라고 파이스파크 위에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처리 도구가 있어요. 여기서 이 DPS를 사용을 하면은 특히 이제 폴리곤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했던 전처리 도구기도 해서, 이 전처리 도구에 뭐 전화번호 같은 거를 난수화한다거나, 혹은 우편번호 같은 거 난수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 뱅크 어카운트 넘버, 그러니까 계좌번호 같은 것들이 이제 바꿔주는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켜고 학습을 시키면은 전처리를 돌려주면은 보다 안전한 형태의 언어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진행을 해주고 나면은 대략 한 350기가 정도 데이터셋이 남게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또 최근에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제 모델 허깅 페이스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오픈 솔라라는 모델을, 혹은 오픈 라마트 코라고 제가 모델에 추가적으로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픈된 데이터셋만으로는 혹시 진행을 할 수 없는 걸까? 정말로 우리가 다 개개인들이 막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한국어를 다 긁어야만 한국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에서 추가적으로 베리에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적은 그거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누구나 재배포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게 공개된, 정말로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해서 이건 누구나 써도 돼요라고 하는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정말 웹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써야만 한국어를 충분히 말하게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했을 때, 다행히도 제 답은 아니었어요. 이 실험을 했을 때 AI 허브 것들 다 모으고 나서 다 공개된 것들만 정제를 했을 때,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KC버트 댓글 데이터는 제외를 했는데, 이제 댓글 데이터 특성이 이제 조금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만 모아서 그 DPS 돌리고 이제 텍스트만 합쳤을 경우 약 61GB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61GB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용량만 보면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라마2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가 좀 다 깨지듯이 나오는 토크나이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0 빌리언 정도의 토큰이 나오고요. 즉 1기가바이트가 1 빌리언 토큰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라마2 코 토크나이저와 같이 한국어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스팬이 좀 넓은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해주면은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략 15 빌리언 토큰 정도가 생성이 됩니다. 즉 이 오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5 빌리언 토큰만으로 한국어를 얘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따라오는 게 한국어 말고도 영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 데이터를 학습에 같이 써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에서 좀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영어는 사실 모으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당장 허깅 페이스만 들어가만 봐도 데이터셋 안에 파일 데이터셋 혹은 레드파자마 혹은 팔콘 같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들이 잘 큐레이션 된 상태로 업로드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명령어 한 줄만 치시면은 바로 이거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량이 이제 파일 같은 경우가 1.5 테라바이트 정도 되고요. 팔콘 같은 경우도 거의 2테라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스토리지를 잘만 해둔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학습을 할 때 기준으로 일단 팔콘 데이터셋에서 그 필터링을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팔콘 데이터셋이 좀 성능이 좋은 편 61기가바이트다. 그러면 영어도 대략 61기가바이트 정도를 샘플링을 해서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데이터셋 이야기는 일단 한 단락을 짚었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토크나이저 만드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크나이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라는 특성이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트한 것을 언어 모델의 벡터 공간이라는 연속적인 공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안녕 그리고 하세요라는 두 개의 토큰으로 쪼개고 걔를 특정한 인덱스로 태워준 다음에 벡터라이즈는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히든 디멘션에 맞춰주는 걔가 이제 기본적으로 토크나이저가 해줄 수 있는 기대가 해주는 역할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압축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압축률이 똑같은 문장에 넣었을 때 얘가 몇 토큰으로 쪼개지냐를 보는 거예요. 라마2 같은 경우는 뭐 위에 문장을 토크나이징을 해주면은 29 토큰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이 29 토큰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앞에 시작하는 prefix 그리고 0이 세 글자로 쪼개지는 거 볼 수 있어요. UTF-8로 이루어지는 세 개가 그냥 그대로 쪼개지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당연히 학습은 자체는 진행이 돼요. 하지만 생성 속도나 트레인 속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효율 좋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게 라마2 코어에서 새로 만든 토크나이저고 아래쪽과 같이 안녕하세요 이게 두 토큰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압축률이 단순히 생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제가 오픈 모델을 구울 때 사용했던 게 61기가바이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61기가바이트를 언어 모델에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라마 토커나이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면은 60 빌리언 토큰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반면 얘는 하면 15 빌리언 토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토큰 수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컴퓨팅 비용이 4배가 차이 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될 거를 4천만 원 혹은 1억이 될 거를 4억이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두 개의 차이가 좀 크게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특히 프리트레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가격 차이는 당연히 더 커지는 거고 이 효과가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크나이저를 그럼 어떻게 만드냐? 한국어 넣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 얘기를 해봅시다. 라마2는 기본적으로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를 써요. 폴리글롯 같은 경우는 이제 센텐스 피스를 아니고 그냥 바이트 페어 BP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다행히 센텐스 피스는 BBP가 아니라 CBP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람이 볼 수 있냐 없냐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 위쪽 그 BBP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폴리글롯이 토크나이징한 거는 3개로 쪼개지긴 하는데 4개인가요? 3개로 쪼개지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보고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UTF 단위로 이미 바이트 레벨로 쪼개진 거기 때문에 사람이 봤을 때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 이제 캐릭터 레벨 B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녕, 하세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 보고 추가를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 토크나이저를 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보캡으로 추가를 해야 되냐가 고민이죠.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셋을 만약에 모으고 공개된 거든 혹은 이제 우리가 직접 수집한 거든 모으고 나면은 어쨌든 데이터셋이 생겨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대1 비율로 만들어진 한국어 그리고 영어 데이터셋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from scratch로 새로운 32,000개짜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런 코드를 좀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좀 그 디보션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글이 있고 아래 링크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센텐스 피스에서 저희가 몇몇 가지 조건을 준 다음에 걔를 기반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토커나이저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한국어랑 영어를 1대1로 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토큰을 보고서 어느 순위를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순위 중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한글 토큰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32,000개라는 제약을 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토커나이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토커나이저는 확률 모델을 기반을 해서 이게 쭉 생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토큰을 쪼개주고 어떻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텍스트를 최대한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으면서 적은 토큰으로 커버를 할 수 있고 동시에 한 토큰의 길이는 최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이 세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토커나이저를 학습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커나이저를 학습할 때 만약에 제가 한국어로 32,000개를 학습을 한 거랑 한국어 플러스 영어로 학습을 한 거랑 두 개에서 한국어 그리고 영어의 토큰 개수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랭크에 따라서 영어 토큰보다 이제 자주 등장하는 한국어 토큰, 그러니까 빈도가 대략적으로 12,000 안에 등장을 하면서 커버리지도 충분히 99.5% 이상 되는 그런 애들로 이루어지게만을 위해서는 한국어만 가지고 32,0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어 플러스 영어로 32,000개를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해서 쭉 저 코드를 돌리고 나면은 그 제이슨 파일 같은 게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까봤을 때 이런 식으로 토큰이 쭉 정렬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한국어 토큰들이 이렇게 언더바 붙고 시작한 것, 혹은 이제 붙지 않고 시작한 것, 그리고 영어가 중간중간 섞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일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merges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할 때 그 토큰 이제 합쳐줄 수 있는 merge 그 부분을 적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는 중간에 있는 이 토큰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merge를 함께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레게스를 사용을 해서 한국어 범위만 잡아준 다음에 토큰을 추가를 해주고 제이슨의 merge도 함께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한 토커나이저를 만들어주고 나서 어떻게 변하냐? 그럼 영어 같은 경우는 혹시 토커나이저를 추가를 해줬을 때 변하지 않나요? 다행히 변하지 않아요. 저희가 추가를 해주는 거는 토큰이 뒷순위에 넣어주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도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드려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레게스 필터로 영어 부분을 아예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동일하게 토커나이징이 진행이 되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렇게 다 쪼개지다가 이후에는 한국어 토큰이 잘 크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토크나이저를 추가를 해주면은 어쨌든 모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덱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즉 임베딩 레이어에서 봤을 때 내가 아는 거는 31,999번까지인데 갑자기 32,000번 그 이후가 모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좀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인덱스 에러가 나거나 혹은 CUD에는 어쩌고 저쩌고 에러가 나게 됩니다. 학습할 때. 그래서 당연히 모델을 좀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다행히 이제 우리 허깅페이스에는 확장을 할 때 그 임베딩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는 메소돌로지가 모델 안에 존재하고요.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단순히 임베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임베딩 그 레이어의 사이즈도 늘어나고 LM 헤드의 사이즈도 같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해서 사이즈를 추가를 해주면은, 그럼 추가를 해준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은 추가된 부분은 도대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구현된 거는 랜덤 이니셜라이즈예요. 그래서 정말 랜덤한 값이 들어가 있고, 그럼 그 랜덤한 값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냥 우리가 모델
그냥 학습했을 때 뭐 옛날에 막 개, 고양이, 분류 같은 거 했을 때 랜덤 이니셜라이저 혹은 제비어 이니셜라이저 써서 그냥 랜덤하게 생성을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from scratch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continual learning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 예시가 바로 이건데요. 보면은 제가 모델을 단순히 확장을 하고 아무 처리를 안 해줬을 때 아래쪽과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처리를 뭔가 이제 해줬을 때 위쪽 같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모델 같은 경우를 생성을 해보면은 원래 토커나이저만 사용을 해서 진행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원래 모델도 하이스케일 경우에 잘 나오는데 위쪽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Hello world is the sentence when you learn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똑같이 해줬지만 리사이즈를 토큰 임베딩에 딱 해주고 나서 그 모델에 바로 즉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임베딩과 LM 헤드를 가진 상태의 모델에게 그대로 넣어줬을 때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리사이즈를 해줬지만 인풋 값은 영어만 넣어줬어요. 앞에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영어는 토커나이징이 정확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즉 모델이 이미 알고 있는 임베딩 부분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죠. 바로 LM 헤드가 달라졌어요. LM 헤드 부분이 그 32,000번부터 그 이후까지는 전부 다 랜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값들이 엄청 튀는 값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튀는 값들 때문에 초기 생성만 해도 영어 생성하는 것이 벌써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랜덤 이니셜라이즈가 아니라 좀 다른 방법에 취해줘야 돼요. 이걸 확대했을 때 이렇게 다 한국어 토큰들이 위쪽으로 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느냐? 저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균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평균 임베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는 토큰이 지금은 하나의 토커나이저로 쪼개지고 만들어지지만 기존에는 안녕이라는 게 그 언더바 안녕 이렇게 5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안녕이란 토큰을 그 벡터 임베딩 그리고 LM헤드의 그 값을 기존의 안녕 이렇게 돼 있는 그 5개의 토큰의 평균 값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생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이니셜라이즈된 모델에 불러와서 생성을 하면은 영어 성능이 전혀 지장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LM 헤드가 결과적으로는 로직 값이 나오고 그 로직 값 뒤쪽에서 그 로직 값에서 소프트맥스를 취하고 어떤 토큰이 가장 확률이 높은지를 보고 이거를 생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하면은 기존의 모델이 LM 헤드에서 갖고 있었던 그 베리언스 그러니까 민과 베리언스와는 전혀 다른 분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그 한국어 토큰들이 엄청나게 확률값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중간 민을 처리해주면은 당연히 그 민과 베리언스가 동시에 맞춰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그 성능은 그럼 어떻게 되냐? 랜덤한 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로스 값으로 좀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코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 평가를 했던 건데 그 아래쪽 과 위쪽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로스 그 왼쪽이 이제 다음 토큰에 맞추는 에큐러시 값인데요. 이코 그로 시작을 했던 모델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초창기 로스도 좀 높고 10 이상부터 시작을 하죠. 10 이상으로 시작을 하고 로스도 최종 로스도 굉장히 높은 모습인데 저희가 민 임베딩을 쳐주고 나서 학습을 하면은 초기 로스도 벌써 8 이하부터 시작을 해요. 초창기부터 로스가 굉장히 낮게 시작을 하고 이제 최종 로스도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기법만으로도 프리트레이닝 할 때 동일한 로스에 도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절약을 해줄 수 있는 저렴한 좋은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와 토크나이저 준비가 끝났고 민 임베딩을 해서 최 이니셜라이즈 된 그 웨이트까지 나왔다면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줘야겠죠. 저는 이제 구글에서 지원받은 구글 TPU TRC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TRC 프로그램은 여러분도 지원을 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신청은 저 아래 링크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초창기 지원을 하면은 이제 TPU V3에 8대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그 8코어짜리 한 대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한 대만으로도 이제 KC 버트 그리고 KC 일렉트라, KC 버트 라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모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면은 7빌리언 모델까지는 간단한 파인 튜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청해서 써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습을 할 때 쓴 리소스는 얼마 정도냐? 이제 7빌리언 같은 경우는 이제 TPU V4 64랑 256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좀 크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TPU V4 256이라고 하면은 대충 A140기가짜리 한 128장 혹은 256장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학습을 했을 때 하루에 약 20빌리언 정도 토큰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V4로 학습을 할 때는 뭐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되고 V4 256으로 하면 한 이제 한 5일 정도 안으로 실험을 마칠 수 있습니다. 13B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V3로 진행을 했고 V3 128로 했을 때는 대략 한 달 정도 안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모델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아져요. 우리가 뭐 7빌리언 혹은 13빌리언은 단순히 한 5만 개 정도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할 거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 실험은 하루 안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코드를 나쁘게 짜든 좋게 짜든 그 시간 차이, 비용 차이는 해봤자 몇천 원 정도로 끝날 거기 때문에 그걸 옵티마이즈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모델 크기가 프리트레이닝 된 사이즈가 커지고 내가 학습해야 된 데이터가 빌리언 스케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최대한 이 자원을 아끼면서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뭐 데이터 패러렐 방법 혹은 풀 샤디드 데이터 패러렐 혹은 텐서 패러렐, 파이프라인 패러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GPU를 쓰면은 구현체도 많아요. 뭐 메가트론 LN 같은 것도 있고 딥스피드도 있고 최근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악셀러레이트로 그냥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TPU 위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잭스랑 플렉스로 학습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로 좀 잘 구현된 구현체가 EGLM이라고 오픈라마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오픈라마라는 프로젝트를 학습하기 위해서 쓰여진 트레이닝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은 얘기를 할까 말까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DP, FSDP, TP, PP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DP랑 DDP는 우리가 가장 쉽게 학습하는 그 병렬 처리 기법 중에서 모델은 다 모델 복사를 해두고 그리고 데이터도 다 그냥 쪼개서 여러 GPU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그냥 일반적인 DP, DDP고 우리가 그냥 torch run train py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 부분이 바로 DDP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모델이 예를 들어서 7빌리언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 7빌리언 모델이 A180기가짜리 한 장에 모델 사이즈 올라가면 14기가고 뭐 아담 옵티마이저를 올리면은 그거의 3배가 올라가고 그 나머지 데이터가 올라가면은 80기가가 간당간당하게 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데이터 그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으로서 써줄 수 있는 게 이제 DP, DDP고 얘는 이제 한 번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그 데이터가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학습이 됐으면은 그 그레디언트를 모든 GPU에 대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리듀스라는 연산을 통해서 0번 GPU 1번 0, 1, 2, 3 있다고 하면은 그 0번부터 3번까지 모든 GPU 사이에서 그레디언트를 갖고 오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평균을 내서 학습을 그레디언트를 돌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DDP 방법이고 가장 많이 쓰는 패러렐 방법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페이스북에서 좀 만들었던 토치에도 구현되어 있는 풀 샤디드 데이터 패러렐이라는 방법이 등장을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데이터 패러렐이랑 방법 자체는 거의 동일한데 좀 다른 거는 이제 모델 웨이트 부분을 좀 다르게 공유를 합니다. 얘는 이제 올리듀스라는 연산 자체가 모두가 모두에게 그레디언트 왔다 갔다 하는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산을 좀 줄이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동시에 이제 모델을 쪼개기 때문에 그 GPU 메모리도 당연히 감소를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PU가 여기서 그 원래는 이렇게 ABCD를 서로 그레디언트가 있었으면은 다 합치고 계산해주는 부분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그 리듀스 스캐터와 얼게더를 합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얘가 서로 그러니까 백워드 프로세스와 포워드 프로세스 부분에서 다르게 진행하는 걸 통해서 좀 메모리 효율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하시면은 이제 메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텐서 패러렐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서를 쪼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가 막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쭉 쪼개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 두 개를 쪼갠 걸로 각각 GPU에 던지고 얘는 오른쪽 GPU에 던진 다음에 계산을 따로 하게 하고 합치는 방법론이 텐서 패러렐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패러렐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허깅 페이스 모델을 로드했을 때 모델의 디바이스 맵은 오토라고 써두셨으면 아마 이미 쓰고 계셨을 거예요. 물론 그거 자체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긴 한데 그 자체로도 나이브한 파이프라인 패러렐이 구현이 된 거고요. 모델을 두 개로 쪼개고 근데 이제 그거를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0번부터 12번 레이어까지는 뭐 0번 GPU에 두고 13번부터 나머지까지는 뭐 1번 GPU에 둔다라는 방식으로 모델을 올리잖아요. 허깅 페이스가 그 허깅 페이스의 악셀러레이트에 구현된 방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그거에서 좀 더 넘어서 백워드 프로세스, 뭐 포워드 프로세스 사이에 그 빈 공간들을 줄이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PU라는 거의 올연 특성 때문에 좀 파이프라인 패러렐은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 패러렐 그리고 풀 샤디드 데이터 패러렐 그리고 텐서 패러렐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합을 해서 속도를 가장 빠른 게 뭘까라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크기에서 어떤 성능,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지가 저 상태였고요. 7빌리언 자체는 이제 TPU V4라는 그 기계 안에 모델이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패러렐을 최대한 많이 늘린 상태에서 텐서 패러렐을 없애고 풀 샤디드 데이터 패러렐로 늘려서 데이터 그 배치 사이즈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네, 13빌리언부터 보면은 모델이 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TPU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GPU 메모리처럼 있는 그 HBM 부분이 이제 모델에 담기에는 다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텐서 패러렐을 조금 4 정도로 도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DP 없이 FSDP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TPU 학습의 특성이 있어요. 이건 GPU랑 TPU랑 좀 두 개가 특성이 다른데요. 이제 GPU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텐서 패러렐을 좀 처리를 해주는 거에서 사이즈 제약이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TPU 같은 경우는 TPU 코어 간의 인터커넥션 연결이 이제 1.2 테라비트 정도 되거든요. 1.1200 기가비트 정도가 나와요. TPU V4 기준으로. 근데 얘가 엄청나게 두 기계 간에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텐서 패러렐이 사실 그 두 개 연산 사이에서 되게 많은 왔다 갔다를 요구하게 돼요. 그 코어 간에.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커버를 해줄 수가 있고 근데 대신 현재로서는 좀 단점이 TPU V4 제가 쓴 게 한 칩당 32GB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3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이 올라가긴 하는데 데이터 그리고 옵티마이저 그레디언트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려고 하면은 용량이 아무래도 모자란 측면이 있어서 텐서 패러렐을 꼭 써줘야 되는 거. 반면 이제 A100 같은 GPU 같은 경우는 80기가로 좀 여유롭게 나오기 때문에 모델도 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텐서 패러렐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게 GPU는 그런 인터커넥션이 어느 정도 되냐? GPU A100은 이제 우리가 8장 정도까지 한 노드 안에 들어요. 노드라고 하면 우리가 데스크탑 한 대가 있고 그 안에 GPU를 몇 장에 꽂을 수 있냐를 했을 때가 그게 한 노드고 그 노드는 보통 8장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8장이 넘어서서 16장 뭐 한 128장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그 장비들 사이에는 네트워크를 타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를 빠르게 해주는 친구가 이제 인피니밴드라는 친구가 있고 그 인피니밴드의 속도가 대략 400기가비트 퍼 초예요. 그러니까 TPU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거든요. 이게 속도가 400기가비트도 충분히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학습을 해보면 이 부분이 병목이 돼서 컴퓨팅이 코어가 다 놀고 있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GPU와 TPU의 특성이 좀 다르다. 그래서 TPU는 TP를 좀 더 크게 가져가기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PU는 좀 재밌는 게 TPU V4부터 토폴로지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얘는 이제 TPU 여러 장비를 쓸 때 조합을 어떤 3D 모양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패러렐 그리고 뭐 FSDP, TP 이거를 조절을 해야 속도가 빨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를 예를 들어 제가 배치 사이즈 128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데이터 패러렐을 1로 그러니까 안 쓰고 FSDP를 32로 하고 MP를 8로 하고 총 배치 사이즈 128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 3디멘셔널한 상태에서 커넥션이 가장 잘 되는 방향으로 맞춰서 이렇게 8 곱하기 4는 FSDP 나머지 4개는 한 칩 그러니까 한 노드 안에서 4개로 모델 패러렐 한 상태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칩당 4개의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약간 그 TPU라는 장비가 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조금 넣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은 이제 체크 포인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은 학습이 중간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유 없이 장비들은 죽거든요. 이게 한 장비,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RTX 3090 한 대 두고 실행시킬 때는 오류가 정말 안 나요. 거의 1년에 한 번 죽을까 말까 이렇게 나겠지만 100장 그리고 몇백 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그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에러가 하루에도 혹은 하루 이틀 사이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에러일 상황에서 그 내 작업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체크 포인트를 저장해 주는 게 필수예요.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필수고요. 저장하는 거는 로컬 스토리지에도 저장을 하면 안 돼요. 이 TPU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의해서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자원을 뺏기고 나면은 죽어요. 그러면은 내 그 VM에 저장되었던 임시 저장소도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S3 혹은 GCS와 같이 퍼머넌트 스토리지에 좀 저장을 해줘야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장을 할 때 그러면은 한 스텝 학습하고 저장하고 한 스텝 학습하고 저장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저장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 학습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체크 포인트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서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한번 저장을 할 때마다 1시간이 걸린다면 그 1시간만큼의 컴퓨팅 비용을 나는 학습하는데 전혀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장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루에 1,000만 원 정도짜리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1시간에 대충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1시간 저장하는데 쓰면은 50만 원 컴퓨팅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이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길게 하는데 처음엔 제가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처음엔 한 일주일 이렇게 잡았다가 그다음 3일 그렇게 잡았다가 그다음에 하루를 이렇게 잡고 지금은 거의 12시간 정도에 한 번씩 저장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멈추고 나면은 이제 다시 진행을 할 때 그만큼 봤던 걸 또 돌아가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죽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서 좀 여기서 최대한 길게라고 적어놨지만 어떻게 뒤집어서 말하면은 최대한 좁게, 그러니까 이 체크 포인트 저장하는 비용이 나에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좁게 잡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저장 단위가 이밸류에이션 단위로도 들어가게 돼요. 이게 언어 모델을 여러분이 학습을 해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 모델을 많이 학습한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로스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면서도 예쁘게 잘 내려가네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지만 저장도 오른쪽과 같이 쭉 저장을 해둡니다. 몇 스텝마다 저장을 할지 지정을 해두고 계속 다 저장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어쨌든 저희가 목표한 몇 빌리언 혹은 뭐 한 80빌리언이다, 100빌리언이다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학습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학습을 마치고 나면은 혹은 학습을 마치기 전에도 체크 포인트가 하나라도 나왔으면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체크 포인트 컨버팅이고요. 이거는 이제 컨버팅을 해줄 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잭스랑 플렉스로 학습을 해줬기 때문에 걔를 이제 파이토치 혹은 세이프 텐서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여러분이 GPU로 하고 막 메가트론 LLM을 썼다 그러면 그 메가트론 LLM에서 지원해주는 컨버팅 파일을 써서 아마 일반적인 파이토치 파일로 바꿔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걸 한 번만 해주면 된다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저장을 좀 아까 공간에 체크 포인팅 하는 게 용량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마2 코어 70빌리언 학습한다고 하면은 그 모델 사이즈만 해도 사실 140기가고 거기에 옵티마이저 아담 W 옵티마이저 스택까지 저장을 하면은 그거의 3배, 그래서 총 4배의 스케일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테라바이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저장 버튼 누르면은 1테라라는 공간이 그냥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저장 공간 자체는 S3든 혹은 GCS든 굉장히 저렴해요. 몇 테라를 저장해도 몇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얘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이제 비용이 폭탄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지금 가장 크게 강조할 정도로 훨씬 비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지를 하려면은 만약에 제가 유럽 리전에서 학습을 했다, 그럼 유럽 리전 동일한 리전의 컴퓨팅 파워를 좋은 걸로 띄우고 거기에서 모든 작업으로 다 컨버팅 한 다음에 허깅 페이스로 업로드, 모델만 틱 업로드하고 얘는 꺼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 보면은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도 무제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파이토치 혹은 세이프 텐서로 변환을 한 다음에 Git LFS가 공짜로 지원되는 허깅 페이스에 다 업로드 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업할 때 이거 git 태그를 써주시면은 오른쪽에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메인 브랜치 외에도 태그로 밑에 쭈르르륵 스텝 어쩌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스텝별로 컨버팅한 거를 다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밸류에이션 할 때 아, 이 모델이 좋구나 이렇게 하니까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다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체크 포인트 다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평가예요. 모델 성능의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최근에 쓰이고 있는 거는 그 LM 리더보드에서 쓰이고 있는 LM 이벨 하니스, 이건 일루더 AI에서 만들고 최근에 리더보드는 허겐페이스 H4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해주면 되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LM 이벨 폴리글롯에서 사용했던 그 브랜치를 포크를 따서 제가 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GitHub 여기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그 체크 포인트를 학습을 진행을 할 때 그럼 우리가 학습을 하면 할수록 모델 성능은 좋아질 거예요. 아까 로스 그래프만 봐도 이런 식 아래쪽으로 예쁘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많이 학습한 거 그냥 하나만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코 DUS 9B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의 케이스인데요. 이거를 이제 코커드 데이터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일정 수준 도달하고 나면은 어느 선 안에서 유지를 하는 세츄레이션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좋으냐 여러 가지 벤치를 비교를 하고 그 평균을 구해서 모델이 이게 낫겠다라고 고르고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자동화를 시켜줬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손으로 엔터 누르고 있다가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배시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고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일단 파인 튜닝을 막 해서 올리고 있지 않아요. 코알파카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하고 인스트럭 튜닝인 프로젝트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한국어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드 프로젝트에 가까웠던 거고 막 지금 코어 LLM 리더보드 혹은 이런 데서 점수를 막 1점이라도 올리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고 보다 모든 모델들이 성능이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좋은 한국어 모델을 만들자라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태스크에서 그 태스크에 맞는 학습은 일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프리트레인된 체크포인트 그대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평균 성능 높은 애를 이제 공개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봤을 때 표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소트를 해서 어떤 벤치마크를 봐야 실제로 이제 파인 튜닝이든 아니면 그냥 사용을 했을 때는 체감 성능이 좋을까라는 거를 같이 고려를 해준 다음에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릴리즈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체크 포인트 몇 번째 얘가 제일 좋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면은 이제 모델을 업로드하기 전에 리드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리드미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몇 빌리언 토큰을 받고 러닝 레이트 뭐 어떻게 했고 기타 등등 정보를 적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함께 따라오는 게 이제 라이센스 부분이에요. 이제 라이센스 뭐 코 LLM 리더보드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공개된 모델들이 많이 좀 이렇게 베이스 모델로 만들어진 것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베이스 모델이 더 많이 쓰여질 수 있을까는 당연히 그 파인 튜닝된 모델들이 이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기재를 해주는 게 이 베이스 모델이 보다 많이 쓰여지고 보편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라이센스들을 제가 선정을 하고 그런 베이스 모델에 대한 선정을 기재를 하도록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소스 라이센스, MIT 라이센스 혹은 아파치2 같은 것만 봐도 가장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이거를 썼다라는 기재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썼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 원래 쓴 모델, 베이스 모델이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부탁드리기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앞에 부분이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쭉 제가 달려왔고요.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10분 정도 남았는데 최근에 이제 업스테이지에서 공개했던 솔라라는 방법이 있었죠. 얘는 이제 미스트랄에 기반해서 모델을 2배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이었고 얘를 이제 depth upscaling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참신하고 어찌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굉장히 놀랐고 성능도 좋아서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던 모델인데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픈코 솔라를 만들기도 했죠. 근데 이 방법론 자체가 다른 거에서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스트랄 같이 이제 한국어를 일부 하는 모델과 일부 하는 모델을 했을 때도 한국어를 잘한다면은 한국어 모델 합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2코 한국어 모델 중에서 작은 스케일 중에서 가장 잘했던 모델을 선정을 해서 그 친구의 depth of scaling을 적용시켜서 처음에 32개의 레이어를 있던 거를 48개
레이어로 확장을 시켜주고 학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 학습을 할 때 솔직히 그 인터미디어트 레이어가 보지 못한 히든 벡터를 받는 건데 이게 설마 잘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좀 스캡티컬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학습을 해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 첫 스텝 로그가 찍혔을 때부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엄청나게 느낌표가 머리 위에 떴고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학습을 할 때는 그 뭐 라마투나 이런 거에 시작을 했을 땐 대부분 로스가 8 이런 이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에큐러시도 보통 0에서 시작을 했는데 로스가 이제 2점 몇부터 이미 시작을 해요. 이미 거의 학습이 완료된 것 같아라는 그 수준의 로스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그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제 에큐러시도 올라가고 로스도 내려가긴 하는데 이런 점에서 DS라는 방법론이 엄청나게 많이 흐트러뜨리는 건 아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좀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성능이 좀 잘 나온 친구를 지금 제가 허깅 페이스에 공개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그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예요. 근데 그 그래프에서 이제 뭘 공개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보면은 모델 성능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까지만 봤을 때는 모델이 그냥 학습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겠구나, 이건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플럭츄에이트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모델들 중에 골라서 어떤 모델 한 모델 저는 한 2만 1,000스텝 정도 갔던 그 스텝을 기준으로 모델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럼 성능은 얼마나 올랐냐? 그건 제 허깅페이스 리드미에도 올라가 있지만 이제 혜택 프로젝트의 KMMLU 기준으로 거의 한 2.5% 포인트 이상 오르게 됐고요. 그 외의 프로젝트들에서도 이제 성능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걸 발견할 수 있어서 충분히 유의미한 학습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좀 항상 같이 진행을 하고 연구 논의를 하는 태균 형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도 이제 스페셜 땡스를 드리고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을 조금 편한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눈높이 Q&A라고 해서요. 연사님과 여러분이 같은 눈높이에서 질문을 하는 눈높이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 저도 앉을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눈높이인데 저희가 조금 눈높이가 좀 낮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데, 네,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범님, 어땠나요? 모두팝 진행해 보셨는데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저번에 못했던 얘기 다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25분 너무 짧았죠. 네, 20분이었죠 정확히는. 20분이죠. 사실 20분까지. 발표 자료를 25분으로 딱 맞추고 리허설까지 다 해놓고 준비를 했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20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Q&A가 5분이래요. 머리가 이제 아파졌죠. 이게 1시간에서 55분으로 줄이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25분짜리 20분으로 줄이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그 사전 질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 2개 드리고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할게요. 네, 먼저 사전 질문 해주신 분 정희태님, 그 모디언 랩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태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가요 혹시? 이태님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이태님께 직접 질문해 주면 제가 대신 질문 말씀드릴게요. 예. 이태님이 금융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 파인튜닝 방식을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참고하면 좋을 덕큐와 최소 성능을 알 수 있을까요? 콜앱도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그 어떤 수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리트레이닝이랑 이걸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고 복귀도 추가를 해주면서 효율성을 많이 극한까지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적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언어 모델을 우리가 쓸 때 그 내가 있는 도메인을 더 알려주겠다가 맞을지,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프리트레이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도큐먼트 어쨌든 일부 갖고 있고 근데 그게 기가바이트 단위나 아니야 한 상태에서 그냥 정확하게 답변하기만을 원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레그 같은 걸 쓰거나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기존의 지식 혹은 언어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라마 프로 같은 방법론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계속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방법론들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태님 충분히 답변 되셨나요? 네, 이태님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금송도님이 질문 주셨어요. 송도님
계시군요. 네, 제가 일단 대신 읊어드리고 그다음에 송도님 질문 더 있으면은 그때 마이크 드릴게요. 네, 송도님께서 이미 GPT-4 등 이거 저도 이 질문 재밌었는데 GPT-4 등 LMM에서 다국어 지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언어별 특화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것의 효용이나 필요가 어느 방면에서 크다고 보시나요? 연구 이상의 상업화 가능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제가 그래서 발표 중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의 포커스는 이제 한국어 모델을 좋은 걸 만든다라는 것도 초점이 잡혀 있지만 동시에 오픈 모델이다라는 것도 같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모델에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한국어만 이렇게 뒤처질 수 없어라는 것도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설령 이제 GPT-4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비용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회사들은 많이 뭐 자체 모델들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실제로 저한테 뭐 메일로 문의 오시는 쪽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에서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때 코알파카 했을 때만 해도 회사에 이게 도입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들도 진짜 몇십 통에서 몇백 통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신동 혹시 질문 답변 괜찮으신가요? 이거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왜냐면 온라인에서 여러분 100분이 보고 계십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온라인에 100분이 또 있어서 네, 온라인 분들 질문도 해드릴게요. 네, 성대. 그러면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해보거나 뭔가 유의미한 결과까지 이어졌던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그 부분 같은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적도 있기는 있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한국어를 좀 더 잘해보자 연구 같이 해보는 분들은 있고요. 네, 그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외부 사람 이제 제가 외부 사람의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점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많아요. 특히 메디컬 쪽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병원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그 이슈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도메인 특화된 쪽으로 아직 발전을 해서 한 프로젝트는 저는 일단 아직은 없습니다. 네, 또 괜찮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오늘 여기 운전하면서 오면서 여기 챗GPT 앱 깔 수 있더라고요. 그 대화하면서 왔어요. 뭐 특히 뭐 영어 공부 좀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되죠. 그다음에 되게 말 뭐, 잘해주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운전하는데 아주 재밌게 혼자 운전했는데 재밌게 왔습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여러분께 이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이게 너무 빽빽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건데요. 질문 있으시면 먼저 손 드시는 분 제가 먼저 네, 손 드셨습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계셔가지고. 네. 마이크 전달되는 동안 준범님 뭐 한번 손을 흔들어 볼까요? 저기 카메라에서 온라인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인가요? 네네.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최근에 허깅페이스의 오토트레인 어드밴스 모듈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그때 멀지 어댑터 파라미터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머지를 해보고 싶어서 파인 튜닝을 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또 추가 학습을 시켜보는 걸 해보고 싶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 학습 잘 안 돼, 죄송해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처음에 학습시켰던 데이터가 초기화되고 잊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데이터만 답변을 잘 대답하는 문제를 해결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좀 이거 관련해서 조금 주의사항이나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지 그런 걸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 머지라고 하신 거 혹시 로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예, 계신가요? 맞습니다. 일단 로라도 그렇고 뭐 어떤 사실 그냥 파인 튜닝을 하는 풀 파인 튜닝 하는 방법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거를 까먹는 현상은 되게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적으로 레귤라이제이션을 많이 적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비슷한 걸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모델 학습을 할 때 한국어를 추가로 학습을 하면은 영어 모델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웨이트 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어텐션 드롭아웃 같은 거를 같이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써주면은 학습 자체는 좀 천천히 이루어지긴 하는데 까먹는 것도 좀 덜 까먹고 스테이블하게 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창기에 넣은 게 까먹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좀 데이터적으로 트릭일 수도 있겠지만 학습하는 데이터를 그냥 풀 셔플을 하신 다음에 랜덤 셔플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조절에서도 만약에 초창기 데이터를 조금 더 유지시키고 싶다면은 그
한 에폭 도는 게 아니라 두 에폭 돌 때 러닝 레이트를 이제 살짝 다시 웜업을 시켜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예, 예,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예, 질문 여기 바로 제가 마이크를 전달 드렸는데요. 네, 해주시죠. 네,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방송인 관계로 마이크 좀 도와주시죠, 회사님. 네네. 켜진 것 같습니다. 네. 켜졌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보캡 익스텐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라마 비욘드 잉글리시 그 관련해서 페이퍼에서는 이제 보캡 확장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적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되더라고요. 특정 이제 토큰까지는. 근데 이제 실제로 해봤을 때는 이게 다를 것 같아서 이게 보캡 확장을 한 이후에 모델 훈련한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성능이 어떻게 좀 다른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랭귀지 트랜스퍼를 할 때 토큰 양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체감상 어느 정도 토큰까지 넣었을 때 언어 전환이 좀 자연스럽게 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질문이 보캡을 추가하고 학습을 추가로 하는 거랑 그리고 보캡 추가 없이 기존 토크나이저로 학습을 하는 거랑 두 개의 차이에서 성능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캡을 추가하지 벤치마크 기준으로 보캡을 추가하지 않고 생성을 하는 게 그냥 학습을 하는 게 더 성능 그 벤치마크 스코어 자체는 더 높게 나와요.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학습하는 양의 문제가 이거는데 이게 페어한 그 비교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토큰을 보고 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게 맞을지, 예를 들어서 제가 라마 2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하나가 그 토크나이저 추가 안 한 버전이 있고 토크나이저 추가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GB의 텍스트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 라마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10 빌리언 토큰을 학습하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2.5 빌리언을 학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큰 수의 차이는 그대로 이제 그 저희의 그러니까 백 프로퍼게이션을 몇 번 하느냐 스텝의 차이로도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 비교를 할 때 동일한 빌리언 토큰을 학습한 걸로 비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동일한 기가바이트의 텍스트를 학습한 걸로 비교를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해지는데요. 근데 어쨌든 궁금하실 거는 최종 성능이 있다니까 저희가 모델을 고르고 어느 정도 학습한다고 해서 성능이 본다면은 어쨌든 트렌드 자체는 동일한 기가바이트를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원래 토커나이저가 벤치마크는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이 어느 정도를 학습을 해야 이제 한국어로 트랜스퍼가 좀 되느냐였잖아요. 저는 일단은 대략적으로 15 빌리언에서 20 빌리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신규 토크나이저 기준으로요. 네네네. 그 정도로 하면은 그때쯤에 이제 체크 포인트를 제가 정성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한국어 말에 오타 없이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막 1 빌리언, 2 빌리언 학습을 하고 걔로 생성을 해보면은 막 토큰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그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고 하면은 전 분명히 공공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공동성으로 자기가 막 토큰을 바꿔서 생성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데 한 10 빌리언 넘어가고부터는 그런 현상 거의 관찰되지 않아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그 온라인에서 일단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셔서 매우 좋다는 유주연님이 감사합니다.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현장에 있는 질문을 더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장 여기 멀리서 오셨는데 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연기님께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준범님 생각하시기에 제너럴 퍼포즈 LLM 학습을 위한 좋은 데이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해도 이게 데이터 문제인지 좀 판단하고 싶은데 그 도메인 모델이면 판단할 수 있는데 제너럴 퍼포즈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갖고 계신 인투이션이나 뭐 좋은 데이터의 정의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 좋은 데이터는 좀 다들 이제 국제적으로 컨센서스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책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컨센서스이 좀 맞춰져 있고 그리고 전문 지식 코퍼스 쪽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이제 약간 누구나 그냥 말하면 알고 그리고 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이2나 아니면 텍스트북에서 올유닛 같은 그런 그 페이퍼들을 봤을 경우에도 아무래도 책 데이터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다른
행사나 좀 이제 정부 행사 이런 데 갈 때마다 이제 약간 푸념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제 국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5시월에 잘해서 학습을 하면은 최고의 LM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웹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셨으면 느꼈겠지만 이제 웹에서 있는 데이터 자체는 이제 클린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손에 한 번 더 거친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라는 그 엄청난 그 노고가 들어가는 손에 한 번 거친 거기 때문에 이 교열 교정 작업이 다 돼 있고 그 리즈닝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앞뒤 그 센텐스 자체도 어떻게 책이라는 그 한 덩어리가 굉장히 long 컨텍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모두 가진 그리고 질 좋고 양 많고 긴 그런 코퍼스 자체가 인터넷에는 굉장히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여기 답변이 되시나요? 그냥 이거는 마무리하는 팔로우 퀘스천이긴 한데 사실 예전에 LM 학습할 때는 약간 좀 데이터 자체에 노이즈가 껴있는 것도 좀 학습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전 논문을 근데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준범님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두 개가 그 LM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두 개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MLM 그러니까 마스크드 저희가 버트 같은 종류랑 그쪽도 LM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지금 생성하는 커저널 랭귀지 모델 쪽도 LM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혼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어떻게든 하거나 혹은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도 괜찮다. 그 학습 퀄리티 오히려 더 증가가 괜찮더라 하는 쪽은 이 인코더 버트 같은 그런 계열이고요. 생성하는 쪽에 있어서는 적어도 퀄리티가 그러니까 양이 적어도 퀄리티가 좋은 게 좋다라는 쪽이 사실상 그냥 데팍토 스탠다드가 된 것 같아요. 네, 현장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오픈 라마 2 코드를 재현을 해보고 있는데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라든지 NER 태스크 같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코퍼스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야지 잘 될지에 대한 조금 인사이트가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용량을 공개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용량을 맞춰 보려고 하니 용량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그 오픈해 주셨던 용량하고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데이터 전처리 쪽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뭐 오픈 AI 쪽으로 일단 기준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쉘 스크립트 최근에 다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압축 파일로 그냥 나오고 그 거기에서 이제 트레인 쪽으로 폴더가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뭐 제이슨이나 CSV나 그런 식으로 쭈르륵 되어 있는데 보통 제이슨이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보면은 그 제이슨을 이제 읽어서 요소 하나 첫 번째 거를 좀 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눈으로 본 몇 개를 보고 종류를 좀 판단했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번역 같은 경우는 뭐 한국어, 영어 혹은 이제 그 from 타겟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 이제 하나하나 작업하는 거는 사실 저도 많이 귀찮더라고요. 몇십 개 되고 몇백 개 이렇게 되니까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서 그 하나의 스키마를 따와서 그걸 샘플로 넣고 GPT-4한테 이거 한 그 유의미한 그 텍스트만 4절을 이제 영어로 프롬프트로 바꿔가지고 파이썬 스크립트 생성해서 그거로 컨버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텍스트만 있는 건 사실은 당연히 그것만 뽑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도 이제 번역 같은 그런 페어로 돼 있는 경우는 저는 일단 가장 심플하게 했어요. 그냥 한글 있으면 한글 넣고 그리고 엔터 치고 그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그냥 두 개를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막 그 한글 땡땡 영문 땡땡 이렇게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거는 그 6빌리언 스케일 이상의 그렇게만 그냥 제가 한 방식대로만 풀트레이닝만 해도 지금 뭐 오픈 라마2 코나 그런 모델을 그냥 써보시면은 그냥 제로샷 상태에서 다운받아서 뭐 한글 땡땡 영어 땡땡 해서 그냥 인스트럭터 학습 안 돼도 그냥 그대로 해도 번역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약간 innate ability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은 좀 신경을 안 썼고 이제 애니얼이나 이런 쪽에서는 텍스트만 사실은 좀 갖다 썼어요. 근데 그 애니얼 같은 태스크는 이제 그 텍스트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애니얼이나 혹은 이제 뭐 MLC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인스트럭트 튜닝을 위해서 질문 혹은 인스트럭트 셋을 만들고 그 포맷으로 맞춰서 파인 튜닝 혹은 해주는 그럴 때 쓰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듣기 어려운 그런 노하우가 막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현장 질문 저는 계속 받아보고 싶습니다.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지금 5분 남았다고 저한테 경고를 주시는데요. 네. 현장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아, 여기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질문 질문을 그러면 질문을 한번 다시 네네네. 해주시고 마이크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말씀해 드리면은 그 우리가 노이즈 텍스트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노이즈도 많을 수도 있고 뭐 정교화되지 않은 텍스트라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정말로 클린하고 그 뭐 오픈돼 있고 이제 정말로 괜찮다라고 하는 데이터만 학습을 시키면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답변을 해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괜찮은 좀 자연스러운 플루언트한 언어 모델을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예전에 그 클루 프로젝트 같은 거 저는 참여 안 했지만 거기서 구경했을 때도 같이 나왔던 어젠다고 그때 이제 언어 모델이 나쁘다는 혹은 나쁜 말, 욕설이든 아니면 혐오 표현이든 아니면 굉장히 편향된 그런 표현이든 이런 거에 편향되어 있다 혹은 이게 욕설이다, 나쁜 말이다라는 거를 알려면은 일단 그게 학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캐시버트 데이터 그러니까 댓글 데이터가 사실 썩 좋은 퀄리티 노이즈도 많고 짧고 뭐 그 반복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정보량이 많지도 않고 해서 좋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쪽을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 저는 현재로서는 그거는 좀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랭귀지 트랜스퍼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서 빼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막 파인튜닝하거나 혹은 제 작업물에서도 추가적 컨티뉴얼 러닝을 하신다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쓰면은 어쨌든 그 플루언시나 그런 것 자체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뒤에 만약에 이거를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작업물에서는 그 결과적으로 뭐 DPO든 아니면은 RLHF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일단은 이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그 나쁜 말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DPO를 할 때 사람이 한 1000개 샘플만 그 좋은 말이랑 욕설 섞어 놓고 그거를 욕설 쪽을 계속하도록 이거를 학습을 시켜버리면은 정말 나쁜 말만 하는 언어 모델이 탄생을 할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이제 반박할 수 없는 그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공개하는 거는 공개 데이터 혹은 공개 모델이 우리 생태계 좀 더 발전시킬 거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쓸 거냐는 그리고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로 나갈 거냐 말 거냐도 큰 것 같아요. 서비스로 나갈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랑 그리고 일단 그냥 개인 연구 쪽에서 해보는 건 당연히 그냥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플루언시 자체를 정말 그러니까 말 잘하는 척만 하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면 그냥 전 다 넣는 거 맞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여기서만 질문을 받아서 이쪽에서 질문해 저기 손 드신 거죠? 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강연 감사하고요. 그 지금 한국어 모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잘 많이 공개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근데 이제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이게 너무 커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실행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그 라마2C라든지 그런 그 퀀타이제이션 된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쓸 수가 있는데 뭐 올라마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스트랄 같은 걸 돌려보면은 퀀타이제이션이 됐어도 한국어로 명령을 내리면은 영어로 답은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런 수준이라서 이제 한국어로 제대로 튜닝된 인스트럭션 모델이 있으면은 이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한국어 인스트럭션 튜닝된 모델도 공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퀀타이제이션 모델도 직접 배포를 좀 해서 올려주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느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몸이 하나고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인스트럭터 튠에서 지금 여러 이제 모두에게 더 좋은 모델을 공개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라거나 혹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쨌든 받고 있는 그 자원이라거나 이런 걸 어디에 쓸 때 가장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한국어 LM 발전에 가장 크게 좋은 영향이 갈까라는 걸 고려했을 때 인스트럭션 모델이 그 방향을
아닐 거라고 현재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스트럭션 외에 최근에 고려를 해보고 있는 몇 가지 다른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인 오브 소시라거나 이렇게 그 모델 기본 역량 자체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혹은 이제 좀 더 컨텍스트 랭스가 긴 모델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누구나 좀 갖다 쓰고 파인 튜닝 할 때 베이스로서 좋은 이펙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론을 이제 연구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인스트럭션 자체로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코 LLM 리더보드만 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모델을 같이 쓰셔도 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Q&A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범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지금 모드콘 때도 말 못했는데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지금 잠깐 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오늘 모드파 어땠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고 혹시 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회사 소개도 괜찮고 뭐 준범님 개인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회를 좀 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 모두 한국어 오픈 LLM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국어라는 그 리소스가 전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작은 희소한 리소스에 속해요. 그 사용자 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몇 배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 언어라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같이 해주셔야 이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온실 밖에 있는 화초처럼 굉장히 쉬운 여파에도 무너질 수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연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방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LLM의 큰 기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준범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